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된 저는 아직도 엄마라는 호칭이 낯설기도 하네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늦게 시작한 육아가 어렵기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에게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끔씩 좋은 엄마가 무엇일지 생각을 하곤 하죠. 내 자식만 귀하게 생각하면 좋은 얼마일지, 어떻게 해야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못해 지금은 연을 끊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똑같이 아들 가진 저도 미래의 며느리에게 그런 시모가 되지 않으려 경계하고 있죠. 시어머니 때문에 저와 남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얘기를 꺼내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시장 한켠 좌판에서 과일을 팔아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한 평 남짓한 가게도 없이 매일 리어카에 과일을 담아 파셨던 부모님은 형편이 매우 어려우셨어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저를 위해 열심히 사셨던 부모님은 돈 한 푼을 아끼려고 팔다 남은 파질 과일로 끼니를 때우며 저를 키우셨지만 그 시절 저는 그런 부모님의 고생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게 과자 한 봉지 사주지 못하시고 늘 멍든 과일만 쥐어주시는 부모님이 궁상맞다 생각하며 괜한 말로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이른 사춘기를 지나며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가게를 얻어 첨가물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이 대학생이 된 저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며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고 저도 그제서야 부모님의 고생을 이해하며 조금은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철이 들었던 저는 부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며 바쁜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전공을 살려 산업 디자이너로 회사를 다니며 어엿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죠.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시작하고서야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생각한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무척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디자인 업계가 대부분 그렇듯 과중한 업무에 저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연애 한번 할 새 없이 숨 쉴 틈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매일 퇴사 생활이 간절했지만 평생 쉬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부모님 생각에 퇴사 결심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대상포진까지 앓고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네요. 저는 그 후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갔고 그 와중에도 부모님께 든든한 자식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내심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손이 부족한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찾아오는 건지 어떻게든 버티시던 부모님은 그러던 중 엄마의 건강 문제로 큰 고비를 맞으셨습니다. 영주야, 아버지 가게 그냥 다 될까 싶다. 네 엄마도 저러고 아프고 가게 매상도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딸내미 월급도 못 챙겨주고 부려먹고만 있지 않냐. 언제까지 가게를 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네 엄마까지 저리 되고 나니 차라리 그냥 닫는 게 맞겠다 싶다. 네 엄마는 정이 들었다고 아쉬워하지만 뭐 별 수 있니. 근처에 마트 생기고 손님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빚만 더 생기겠지. 차라리 내가 나가서 경비 일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래서는 온 가족 고생만 할 거야. 점점 줄어드는 손님에 늘 매출 걱정이셨던 아버지는 엄마까지 아프시자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던 저는 어떻게든 부모님 가게를 도와야겠다 생각에 이런저런 궁리를 했죠. 그렇게 저는 제 퇴직금과 전 재산을 털어넣어 가게 리모델링을 하고 가게를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모님은 소용없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잡아보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제가 희생할 차례라 생각했죠. 저는 예쁜 패키지에 과일 도시락을 담아 팔고
1인 가구를 위한 소량 배달 판매 같은 것들을 시작하며 부모님과 다른 젊은 감성으로 사업을 꾸려보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불안감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가게를 살리겠다는 결심으로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과는 다행히 대박이었어요. 부모님은 과일은 맛이 가장 중요한 거라며 괜히 예쁜 그릇에 담고 조그마한 과일팩 팔아서 무슨 돈이 남을까 생각하셨지만 제 예상보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과일은 여기저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배달과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단체 주문에 단골 고객들까지 생기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반신반의하던 부모님도 그제서야 저를 믿어주시며 한숨을 돌리셨고 저는 그 후로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과일 가게를 맡으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알바비도 챙겨받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직원들까지 두고 매달 수천만 원 매출을 찍는 대박 가게 사장이 될 수 있었죠. 상황이 좋아지니 좋은 인연도 덩달아 찾아왔습니다. 30이 넘은 늦은 나이였지만 뒤늦게 인연을 만나게 된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과일 도시락 아이디어는 제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매일 과일을 사가던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남편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던 제게 그런 제안을 해주었거든요. 바나나 하나, 오렌지 하나, 사과 하나, 뭐 이렇게 조금씩 소량 판매를 하는 건 어때요? 아니면 아예 한 번 먹을 양만큼 도시락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과일 많이 사는 거 부담이거든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조언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사업을 꾸리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고 저는 남편이 어려울 때 제게 찾아준 귀인이라 생각하며 귀한 인연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과 달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고생하며 아드님을 키워내셨던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무척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이 사짜 며느리 아니면 못해도 공무원 정도는 만나야 한다 생각하시며 눈이 참 높은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의 눈에 과일 팔아 장사하는 저는 그닥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가 과일 접판을 한다고 늘 무시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구박하거나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래봤자 시장 바닥에서 과일이나 파는 거 아니냐? 그거 하면 누가 못한다고.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기고만장할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제가 남편보다 몇 배로 돈을 잘 벌고 매달 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려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번 기고만장하지 마라, 돈질하지 마라며 타박만 하셨었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인연을 시작한 것처럼 저희는 서로 응원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남편은 제게 다정했고 사업하느라 바쁜 저를 대신해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해줄 정도로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도 시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했어요.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던 남편은 어머니를 어찌하지 못했었죠. 영주야,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지. 미안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자꾸 저러시네. 힘들면 차라리 나 혼자 다녀올게. 어차피 가면 혼자 일해야 할 텐데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아니야. 그래봤자 가끔 하는 건데 그냥 참고하면 되지 뭐. 어차피 평소에는 당신이 다 하잖아. 나도 이럴 때 가서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야지. 남편이 제가 워낙 잘하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노력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댁에서 혼자 고생을 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런 자리는 빼지 않고 참석하며 시어머니를 견뎌내곤 했었죠. 남편이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한 것이
제가 바보 같은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도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잘하고 싶었습니다. 섭섭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번 여행의 선물에 챙겨드릴 생각만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결혼 이후 오랫동안 임신 소식이 없던 저를 들들 볶으며 정말 못살게 구셨거든요. 너희 아직도 애수시가 없냐? 너 이제 30 중반이야. 지금 나와도 노산일 판에 여태 임신을 못하면 어떡해? 돈만 많이 벌면 뭐하냐? 애도 못 낳은 게 네가 여자야? 내가 너한테 돈 벌으라 시켰니? 밖에 나가서 추접들 시간에 어떻게든 임신할 생각을 해야지. 저건 아주 지 잘난 맛에 지 생각만 하지? 아휴, 어쩌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만났을까? 내가 봤을 때는 너한테 뭔 문제가 있는 거야. 맨날 과일 뒤적거리고 농약 만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 더 기다릴 생각 말고 병원이나 갔다 와. 예, 어머니. 아이를 기다리던 저희 부부는 결국 병원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분 정저수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운동량도 너무 낮고요. 아마 임신은 어려우실 겁니다. 난임이란 건가요? 그래도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보통 정자 생성이 아예 안 돼요 무정자증으로 생각하시는데 수가 너무 적어도 무정자증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런 상태는 불임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겁니까? 남편이 무정자증이란 얘기에 저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좋은 거 챙겨 먹으며 아이를 기다리던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역시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 일로 제게 너무나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여보. 나도 내 상태가 이런 줄은 몰랐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거 당신 잘못 아니잖아. 나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나는 김자옥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아직 희망 안 버려. 혹시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는 데까지 한번 노력해보자. 미안해. 그럼 엄마한테는 내가 전할게. 당신에게 얘기했다간 또 난리치실라. 그래. 당신이 가서 어머니 충격받지 않으시게 말씀 잘 드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한 듯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와중에 남편더러 그 사실을 제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더라고요.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제 앞에서 다시는 임신 얘기를 꺼내지 않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어머니 앞에서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스트레스는 덜 받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저는 남편의 불임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자 생성이 좋다는 과일과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먹이며 남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여보, 딸기랑 무화과가 정자를 만들어준대. 생거라 먹는 게 좋다니까 앞으로 열심히 챙겨 먹자. 알았지? 알았어. 나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볼게. 겨우 그런 걸로 좋아질 거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희망을 잃지 않으려 버둥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견디고 오지 않을 아이를 기다리며 7년의 결혼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제 나이도 벌써 40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임신 소식 한 번 듣지 못했던 저는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며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게 계속 기대를 잃지 못하는 저를 보며 한없이 미안해하고 속상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더 큰 욕심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기에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현재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기로 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찾아온 복날이라며 집에서 보양식을 해먹자며 부르시는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갔었죠.
도착하자마자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으신 어머니는 제 인사는 무시하시며 여전히 당신 아들만 반기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왔니? 아유, 장우가,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집에서 제대로 먹긴 하는 거니? 빠지긴요. 요즘 나이살이 더 쪘는데 살은 오히려 영주가 빠졌죠. 쟤가? 쟤는 똑같아 보이는데 뭘. 내가 보기에는 네가 문제다. 남자 40이 제일 위험한 나이란다. 너 몸 잘 챙겨야 돼. 알았지? 어? 그래서 너 먹이려고 엄마가 오골개 잡아왔다. 얘, 너는 뭐하고 서 있냐? 얼른 들어가서 음식 준비 안 하고? 결혼 7년 차임에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시고 당신 아들이 부엌에 얼쩡거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혼자 일을 시켜 미안해하는 남편을 달래며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 제 앞에 생닭을 내려놓고 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또 한 번 섭섭하기도 했지만 평소와 별다를 것 없던 일이었기에 저는 내색하지 않고 당연한 듯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이 여름마다 불 앞에서 웬 고생이냐며 그냥 유명한 삼계탕집에 가자고 해도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제일이라며 매년 고집을 부리시는 어머니 때문에 생닭을 만지는 일은 제게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오골개를 보고 끔찍해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매년 하다 보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일이었었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닭이 상한 것도 아닌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는 것이 참고 손질을 해보려는데도 점점 참기 어려워졌어요. 사실 제가 조금 무딘 편이라 딱히 가리는 음식도 없고 비린내 같은 것도 잘 모르는데 그날은 유독 참기 어렵더라고요. 최근 들어 더위를 먹었는지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책기라도 있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저는 순간 올라오는 구토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야, 왜 그래 영주야? 저는 저를 걱정하며 달려오는 남편을 뒤로 한 채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빈속을 개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계속 빈속이었으니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또 속이 안 좋아? 뭐야? 너 왜 그러니?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모르겠어요. 닭을 만지는데 오늘따라 너무 속이 역하네요.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닭이 뭐 어떻다고 그걸 가지고 토악질을 하고 그래? 네가 뭐 잘못 먹고서 이런 거 아니고? 엄마, 영주 어제 저녁부터 먹은 것도 없어요. 안 그래도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빈속이라 그런 거겠지. 얼른 밥 차려서 먹으면 괜찮을 거다. 괜찮아졌으면 다시 가서 빨리 준비해라.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닭 손질을 마치려 했지만 이제는 주방 근처로 가기만 해도 몰려오는 구토감에 저는 또다시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야, 당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자, 어? 아니야. 그냥 빈속이라 그러는 걸 거야. 나 괜찮아.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밥 해 먹자고 불러놨더니 너 지금 내 앞에서 시위라도 하는 거냐? 음식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이상하게 자꾸 속이 울렁거려서요. 오늘은 그냥 밖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뭐? 너 저게 얼마짜리 닭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 저 비싼 걸 그냥 버리자 이거냐? 엄마, 지금 영주가 이런데 지금 그깟 닭이 중요해요? 장우가 쟤 저거 그냥 꾀병이야. 아니면 너 없는 너 혼자 뭘 잘못 주워 먹은 거겠지? 안 되겠다. 영주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엄마, 저희 병원 갈 테니까 식사는 엄마 혼자 하세요. 아니 집으로 별거 아니라는 애를 뭐하러 병원에 데려가니? 얘, 너 진짜 많이 아프냐? 꾀병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괜찮은데 저 냄새만 맡으면 자꾸 구역질이 나네요. 이거 봐라. 어?
얘 지금 혼자 고생하기 싫어서 괜히 깨병 부리는 거야. 얘, 너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 쉽사리 요령 좀 부려보겠다 이거냐? 어디 누굴 속이려고 쇼를 하고 있어? 아프다는 사람한테 그만하세요. 됐어. 영주 너도 자꾸 고집 부리지 마. 그러게 진작 병원 데려갔어야 하는데 내 실수야. 영주야 옷 입어. 가자. 얘, 병원 가는 거면 나도 같이 가자. 엄마는 왜요? 엄마도 영주 걱정되셔서 그러세요? 그래. 대체 뭐 때문에 이 난리를 부리는지 나도 궁금해서 그런다. 남편은 고집 부리는 저를 달래 병원으로 데려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끝까지 꾀병이라 의심이 되시는지 저희와 함께 병원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러다 괜히 별게 아니면 어머니가 제게 또 무슨 구박을 할까 싶었지만 그때 저는 시어머니 잔소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괜한 불안이 더 컸습니다. 나이 들어 소화가 안 되는 걸 거라며 괜찮다고 무시했던 저였지만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니 혹시 큰 병은 아닌지 갑자기 없던 걱정이 되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던 것이 혹시 위암이나 다른 큰 병은 아닐까 했던 저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던 중 의사 선생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임신 준비 중이세요? 예? 아니요. 왜요? 일단 위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며칠째 속이 안 좋으시고 구토를 하신다니 혹시 입덧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 그건 아닐 거예요. 저희 불임이거든요. 그래도 추가 검사를 하려면 임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 산부인과 먼저 가보시겠어요? 임신은 당연히 아닐 텐데 생각도 못했던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확인해받아야 추가 검사를 받는다니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걱정에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왜 이리 오래 걸려? 그래, 검사는 다 끝났냐? 아니요, 어머니. 저 산부인과 좀 다녀와야 해요. 뭐야? 산부인과는 왜? 뭐 네가 임신이라도 했다냐? 그게 추가 검사를 하려면 임신 아닐 거라고 확인해 받아야 한다네요. 나 참. 마흔 다 되니까 무슨 임신이라고 별짓 다 한다. 으이그 괜히 깨병 부린다고 헛돈 쓰고 헛짓거리 하는 거지. 저 혼자 다녀올게요. 여보, 혼자 괜찮겠어? 혼자 다녀오는 게 더 편해. 저는 타박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방문을 마지막으로 산부인과에 발길을 끊었던 제가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러 진료를 하게 되니 기분이 묘하고 씁쓸해서 괜한 우울감에 혼자 가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거라 확신을 하며 초음파를 보게 된 저는 제 예상과 다른 선생님의 얘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임신이시네요. 예? 예? 제가 임신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지금 8주 정도 되었네요. 입덧도 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사실 생리가 없긴 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 나이도 나이였으니 어쩌면 조금 일찍 폐경이 온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혹시나 정말 폐경일까? 그게 무서워서 병원도 가보질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던 제가 임신이었다니 저는 깊을 겨를도 없이 믿을 수 없어 얼떨떨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임신이에요? 사실 제가 7년째 불임이었거든요. 예, 정말 임신이세요. 축하드립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서야 저는 진료실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 다 당연하게 생각하듯 서둘러 추가 검사를 받으러 이동하려 했어요. 확인 받았어? 그럼 빨리 추가 검사 받으러 가자. 에이그, 뻔히 아닐 것을 사람 이래저래 오라가라 하고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저기 이것 좀 봐봐. 왜?
무슨 일이 있대? 저는 뭐라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남편에게 조용히 초음파 사진을 건넸고 태아 사진이 처음인 남편은 그걸 보고도 뭔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뭐야? 당신 자궁에 무슨 문제 있대? 이게 종양이야? 그게 아니라 나 임신했대. 벌써 8주나 됐대. 남편 역시 저처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본인 문제로 불임이었으니 갑작스러운 그 일이 더 믿기지 않았겠죠. 이게 정말 아이라고? 정말이야? 그래. 나 임신했어, 여보. 남편에게 직접 제 입으로 말을 하고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한 저도 그제서야 기뻐할 수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사진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시더니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셨어요. 이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때리세요? 엄마 왜 이래? 네가 임신을 했다고? 대체 누구 애를 베고 와서 이래? 너 몰랐지? 우리 아들 무정자증이야 이것아. 그때까지도 제가 남편의 문제를 모른다고 알고 계시던 어머니는 제가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오해를 하셨습니다. 저도 무정자증이던 남편의 아이를 어떻게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아했지만 절대로 다른 일은 없었기에 남편의 애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어디서 뒹굴다 온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어머니 설마 제가 남편 말고 다른 사람 애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 불임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어쩌다가 임신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결백해요. 뭐? 알고 있어? 아니 장우가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한테 결국 말한 거냐? 그럼 부부 사이에 그런 거를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솔직히 제가 불임인 거 엄마가 아시면 영주한테 좀 잘해주실 거라 기대했었어요. 저 때문에 영주가 고생하는 거 알고 어머니가 영주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감싸주실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얼마나 며느리를 못 믿으시면 임신했다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창호가 너는 지금 얘가 네 애를 임신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무정자증인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럼 설마 영주가 절 두고 바람이라도 폈겠어요? 엄마는 정말 영주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얘가 임신을 어떻게 하니? 없던 정자가 이제 와서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고. 너 지금 분명히 속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애 낳아봐라. 너랑 하나도 안 남은 거 보고 그짓에 내 말 믿을 거다. 그럼 너는 바보같이 그때까지 남의 자식 품고 뻐꾸기 둥지 노릇할래? 저도 몰라요.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 그러고 여태 소식 한 번 없다가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그건 모르지만 저는 영주 믿어요. 영주가 그럴 사람이면 그동안 엄마가 괴롭히는 거 그냥 참고 있었겠어요. 엄마는 영주를 아직도 모르세요? 남편은 거의 애원하듯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장 태아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으니 증명할 방법도 없고 저는 억울해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서야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은 끔찍하게 괴로웠지만 내 남편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 더 없는 위로가 되었어요. 당신은 정말 나 믿는 거야? 나 정말 아니야. 나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그런 짓 한 적 없어. 진짜야. 그럼 당연히 믿지.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 끝까지 당신 믿어. 그리고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 몸은 괜찮아? 아까 어디 잘못 맞은 건 아니지?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어. 근데 정말 무슨 일일까? 없던 정자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임신이 됐지? 어떻게나 어떻게야? 내가 2년이 안에서 밝힐 테니까 두고 봐.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처음부터 제 문제였으니까 영주가 임신을 했다면 또 제 문제겠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모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 자리에서 정자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다는 것은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병원의 사정을 설명하며 곧바로 정자검사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모두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열고서야 모든 결말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김정호 환자분, 정자가 살아있네요. 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라 했었거든요. 그 후로도 별짓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고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정자 배출 자체가 안 되었던 건 아니니까 아마 그동안 꾸준히 관리를 잘 하셨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셨다고 봐야겠네요. 아무튼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김장호 씨는 불임까지는 아니고 난임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를 의심하며 도끼 눈으로 노려보던 시어머니는 임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장욱이 정말 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정자증이 아니라고요? 예, 물론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희 와이프가 저 때문에 고생 엄청 했습니다. 매일 몸에 좋다는 거 먹이고 약해 먹이고 저 때문에 바라던 아이도 못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도 없이 끝까지 의심이나 받게 하고 모두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남편은 기적 같은 결과에 결국 참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열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영주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당신한테 그런 짐 지어서 미안해.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온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나 평생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살게.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이제라도 행복해지면 되는 거야. 저희는 그 사이 시어머니의 존재도 잊어버린 채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고, 진정이 되자 제 눈에 들어온 시어머니에게 저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확인했으니 이제 되셨죠? 이제는 저 믿으시겠죠? 아니 뭐 의사 말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확실한 건 아니지 않냐? 말 맞다나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과 한마디면 넘어가려 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잘해주시겠다고, 그렇게만 말해주셨으면 저는 또다시 예전처럼 바보같이 착한 며느리로 묵묵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직접 듣고도 끝까지 저를 모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 끝까지 저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못 믿는다냐?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 장욱이 해야지.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나한테 실수했다고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엄마, 잘못하셨으면 그냥 사과하시면 되지 끝까지 왜 이래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어머니 앞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도 했나요? 저 그동안 어머니한테 과일팔이 한다고 농약 냄새 난다고 무시당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 도와드리고 용돈 챙겨드렸어요. 남편이 차라리 시댁까지 말자고 하는데도 저는 하나뿐인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서 매번 고생 자처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언젠가는 저를 예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겨우 이거예요? 그거의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뭘 그런 걸로 이제 와서 생색을 내니? 예, 그럼 저 이제 그런 생색 안 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게 보자 하니까 시임이 앞에서 별소리 다 한다? 그럼 네가 뭐 나랑 인연을 끊기라도 하겠다 이거야? 예, 왜요? 저는 못할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그동안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혼자 자식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고 사셨으니까. 그런 어머니 덕분에 남편이 잘 자랐으니까.
가끔 믿고 이해 안 되더라도 남편의 하나뿐인 어머니니까 그래서 참았던 거지. 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아이, 제 몸 먼저 지켜야죠.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아이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스트레스 되는 어머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저나 저희 아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적지 않게 많았던지 툭 터져나오듯 줄줄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조금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럼에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희생하고 참아왔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 그 사람도 저를 말리지 못했겠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다시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절연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와 저를 걱정하던 남편은 그런 저를 충분히 이해하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연을 끊고 아이 태교에만 힘쓰며 늦게 찾아온 아이를 지켜내려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10달을 모두 채우고 무사히 태어나 주었고 저는 어렵게 품게 된 제 아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저는 그 순간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시모도 없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안심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출산 이후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더니 남편을 통해 이것저것 궁금해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다는 얘기에 애달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 무정하게 굴지 못해 가끔 연락을 하면서도 시모에게 아이를 데려갈 생각은 없었고 시모는 손자를 보지 못해 잔뜩 열이 나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모는 기어이 집으로 들이닥쳐서는 제게서 아이를 뺏어가려 했어요. 제가 잠시 병원을 다녀오느라 도우미분이 집에 계신 사이에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는 겁니다. 시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모님은 당연히 시모를 쫓아내려 하셨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실랑이를 하던 것을 제가 딱 보고 말았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내 손자 보러 오는 게 못할 일이냐? 너야말로 우리 김간의 핏줄이 나왔으면 당연히 나를 불렀어야 했지. 너랑 연을 끊었으면 끊는 거지. 내가 내 손주랑 어찌 인연을 끊니? 제가 낳은 아이니까 제 핏줄이기도 해요. 근데 어머니가 뭔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는 누구시냐면 난리를 치시더니 이제는 제가 낳은 아이가 손주다 싶으세요?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저 신고할 거예요. 뭐? 그래.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할머니가 손자 좀 보겠다는데 누가 못하게 한다니. 결국 저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시모를 주거침입과 영아 납치 미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할머니라니까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무슨 주거 침입이에요? 할머니, 자식 집이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조부모라도 보호자가 없는 중에 들어와서 데려가려고 하신 거면 납치가 맞죠. 며느님이 고소를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시고 최대한 합의를 보세요. 경찰들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얘기에 그제서야 제게 조금 수그리는 듯 했습니다. 영주야,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남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하자.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성의 없는 사과에 저는 결국 남은 인내심마저 바닥이 나고 말았죠. 정말 끝까지 진심이 없으시네요. 합의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그리고 제 돈 돌려주세요. 돈? 무슨 돈 말이냐? 뭐 용돈 주고 말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어머니 집 전세금 빌려드렸잖아요. 합의금 대신 제 돈 돌려받을 테니까 정리되는 대로 입금하세요. 아니면 고소 취하 못합니다. 뭐? 아니 그럼 그 돈 빼면 난 어디 가서 살라고?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여태 참은 건 저였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건 어머니시라고요. 끝까지 이런 어머니를 제가 왜 받으려야 해요? 얘기 나누는 것도 제 마지막 성이니까 이제 더 찾아오지 마시고 전세금이나 빼주세요. 귀한 내 자식을 훔쳐가려 했던 시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베풀었던 온전까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남편 역시 시모와 인연을 끊기로 하며 갈 곳이 없어진 시모는 결국 형제들이 있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나마 아들과는 소식을 주고받던 시모가 아들과도 결연한 것을 보며 저는 이를 그렇게까지 만든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란 건 그저 진심을 담은 사과와 마음뿐이었는데 시모에게는 그것들이 전세금과 아들 손자와의 인연보다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시모의 인생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 후로 남편과 저는 여전히 시모와 만나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사까지 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인지 지금은 아주 마음이 편하고요. 늘 마음이 약해 시모에게 미운 소리 한번 못하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 있었던 건가 싶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참을 만큼 참고 드릴 만큼 기회를 드렸다 생각하기에 노력한 사람은 더 이상 후회가 없는 법이겠죠. 그러니 저도 이제는 저와 제 가족 생각만 하면서 좀 이기적으로 살고 싶네요. 그럼 나락으로 떨어진 시모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길 바라고 저희 가족에게 더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